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간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점점 더 실수요자 쪽으로 바꿀 것이다. 특히 주택 구성으로 보면은 표시면요, 무주택이 4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리고 유주택이 42%고요. 다주택이 15%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주택이나 1주택만 표심을 잡아서는 정권을 창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거고,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유력한 후보가 있죠. 양당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큰 당이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민주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다 보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되든 간에 기존에 자기 그 당의 색깔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승은 용인하는 추세,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을 할 건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임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할 거다. 그리고 외곽의 사기 신도시를 또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외곽의 신도시들을 계속 지정을 할 거다. 2기 신도시도 노무현 정권 때 했고,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권 때 했고, 이제 4기 신도시는 이제 그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변수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국토보유세 이슈도 이제 조용해졌고 이야기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글을 올렸어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공공의 사기 신도시 지정할 거고, 공공주도로 공급을 많이 할 거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는 이야기고, 집을 더 짓게 한다는 건데, 올려준 거에 비례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존의 민주당하고 약간 다른 부분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기부 채납을 받겠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 공공주도로 한다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지을수록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 내에서 공공으로 이제 현재에도 공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역세권에 작은 땅들을 사가지고 청년주택 10평, 10평대를 많이 짓는다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기부 채납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유지를 하되 좀 줄이는 추세고, 민주당은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해봐야 아는 거고, 한다고 했더니 하는 줄 알더라, 이럴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기존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정책이 시장의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하고 수급이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착공하면 3, 4년은 걸리는데, 지금 착공해도 이 다음 정권이 끝날 무렵에 입주하는 거고, 실제로 착공하기 위해서 단계를 진행해 놓은 것도 이전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 진행해 놓은 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입주도 못했고, 2026년에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계획을. 입주도 못했는데 거기다 4기 신도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 말렵이나 입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급이 뭐 2, 3년이 아니라 4, 5년 봤을 때도 크게 개선이 될 거냐? 나는 노다. 그리고 금리가 민주당이 되면 올라갈 거냐? 그것도 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 규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돈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29번의
부동산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집을 잡을 거라고 했다면 집이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렸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건 돈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M2, 우리가 보통 M2를 많이 하죠. 유동성 M2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연 단위로 줄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냐. 그래서 다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키를 바꾸는 겁니다. 키 역할을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이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를 한테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정책에 집중했죠.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은 줄어드는데 실수요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좋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드디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고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것들, 소위 말하면 트로피 아파트 같은 것들만 올라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간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점점 더 실수요자 쪽으로 바꿀 것이다. 특히 그 주택 구성으로 보면은 표심은요, 무주택이 4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리고 유주택이 42%고요. 다주택이 15%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주택이나 1주택만 표심을 잡아서는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무주택자 위주로 한다 그러면 1주택자도 포섭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그러면 무주택 일부도 포섭을 해야지 쉽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주택까지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몰락한 거는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것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법인을 또 공격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영끌족을 공격했다는 거죠. 영끌족은 계속 집값 잡아주겠다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근데 계속 살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인지부조화가 온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을 사고 그 후기를 올리고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시장에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제일 마지막에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죠.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무주택이나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5주택까지는 선이요 다주택은 악이다라는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돈이 줄어들지 않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계속 줄어드니까 집값은 오를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 전략을 쓰면 다음 정권에서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의 동향이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번 또는 이제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3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실제로 집값이 상승 탄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4% 초반 또는 3%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특례론이라든지 신혼부부한테 해주는 건 더 저렴하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2번을 더 내리게 되면 그게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취할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이집을 한다든가 1주택을 갖는 거에 대해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대출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 내려가고 대출금리 내려가면서 집값이 상방 압력이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정치 이벤트라 규제가 나오면은 잠시 주춤할지 모르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4구의 거래량이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데이터에 오르라기보다는 제가 토지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만히 뒀어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일시적으로 몰려있던 수요가 들어오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희미해질 거거든요. 토호제를 해제할 때 서울시에서 내놨던 근거가 뭐냐면 토호제가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길게 보면 효과가 없고 효과도 없는데 재산권만 침해한다. 그래서 해제한 건데 그걸 다시 한 달 만에 그 논리가 바뀐다는 게 자체가 저는 서울시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호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호제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사고 있죠? 집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거래 허가가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합헌이라고 2번이나 판결을 났고 주택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서울시나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강남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한 건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는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 조건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허가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구마다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송파구에다 계속 이의 제기했던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다주택자인데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전부 처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아니, 실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맞다. 그러면 무주택이나 1주택이 들어가서 살면 실사용이고 다주택자가 살면 실사용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실사용에 허가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내용이, 다주택자는 실거주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주택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거냐. 왜 송파구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또 다르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다르고, 이렇게 광진구라든지 성동구가 또 다릅니다. 주택거래 허가하는 기준이.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맞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걸렸어요. 서울시에서 맞추고 다시 국토부에서 맞추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그게 토지거래허가제도 재실시가 3월 24일이고 그 기준이 통일돼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4월 22일입니다. 한 달 걸렸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가 거의 안 나서 거래량이 거의 강남 사고가 제로였어요. 제로였고 이제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거래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지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지만 4, 5월 가면서 거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실제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